세계에서 유일하다. 아니, 저기 핵 개발을 했으면은 자동적으로 핵 개발하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핵 개발하니까 소련이 핵 개발하고, 소련이 핵 개발하니까 영국,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중국 핵 개발하니까 인도가 하고, 인도 핵 개발하니까 그 가난한 파키스탄도 핵 개발했어요. 아니, 북한이 핵 개발했는데 남한에서 핵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핵 우산을 믿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군의 핵 우산을 어떻게 있습니까? 프랑스가 왜 핵 개발을 했느냐? 별도로 나토 국가들로. 그러면 소련이 파리에 핵미사일을 쏘았다. 그럼 미국이 프랑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핵미사일 쏠 수 있느냐? 그러면 소련은 뉴욕을 때릴 것이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미국한테 물었다. 아무도 대답이 시원치 않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핵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 개발을 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남한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한 게 한 5번입니다. 성공할 분 한 게 한 3번 있죠. 1.21 김신조가 내려와서 1968년 1월 20일 1.21 사태. 청와대 담벼락까지 접근했어요. 그 다음에 1974년 8월 15일 날 문세광이를 시켜서 박정희를 쏘았는데 유교사가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1983년 10월 9일 날 아웅산 사건. 3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한 2개가 더 있어요. 이래 됐으면은 남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암살하는 무슨 이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것도 세계에서 유일하다. 자기 국가 원수를 암살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을 암살하려는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없었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죽었어요. 고아 때 인진강 수공으로 6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같은 아줌마를 등 뒤에서 쏴가지고 또 죽였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김정일을 지령에 의해서 죽은 게 56명입니다. 56명. 아니, 우리가 보복을 하려면 우리도 56명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 이건 국가가 아니죠, 사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거는 더구나 이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난 항상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김일성, 김정일을 한 6번 죽었습니다. 그 첩근들, 천안함 폭침을 지령한 무슨 정찰 총국장이나 하는 분도 죽었습니다. 1971년에 뮌헨 올림픽을 하는데 블랙 세템브라는 이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이 선수촌을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코치하고 선수 11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범인들 또 몇 명 사살되고 그중에 몇 놈이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 조직이 그 뒤에 다시 또 루프트한 장관 그걸 납치를 해가지고 그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석방시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가 났습니다. 여자 총리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가 암살단을 만들었어요. 정보기관 안에 암살단을 만들어서 뮌헨 올림픽 테러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20년 동안 작전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다 한 분은 엉뚱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주 큰 외교 문제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걸 영화로 한 게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스필버그 같은 뮌헨.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특공부대 출신이에요. 그 네타냐후 형은 엔테베 작전을 지휘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부총리한 국방장관 에후드 바락이라는 사람은 바로 뮌헨 올림픽 테러들을 잡아 죽이는 그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부는 전부 다 특공작전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나라. 그리고 한국은 빅4라는 사람 모아놓으면 전부 군대 안 간 사람. 이런 차이. 이게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성공을 했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잘 살면은 부패해집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국민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는 과연 성공했을까? 박정희 대통령 너무 높게 평가하기만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큰 실수가 있어요. 그 중에 큰 실수는 문자 정책입니다. 한글 전용. 한글 전용을 가는 바람에 박정희가 1973년에 한글 전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문맹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명국가 중에서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문맹자죠. 아니 70%의 한국어는 한자로 써야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걸 한글로 표기하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암호가 되어버립니다. 한국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한국어를 쓰지 못한다. 암호를 가지고 계속 대충 한다. 요새 신문 펴들고 읽어보면은 뭐 대충 알고 기자들도 대충 심지어 어제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 중앙일보 보니까 제목이 여몽철 대전시장 최대 관용차 최대 12년간 서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최대 12년. 최장 12년이죠. 최장 12년. 일기예보를 하는데 최대 칩도가 될 것이다. 최고 칩도 아닙니까? 최대 칩도. 최다, 최고도 분간 못하는 이런 문자를 쓰고 있다. 한글 전용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지 않으면 한국의 인류국가는 불가능할 것이다. 핵은 핵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핵에는 핵이다. 하는 것이 국민 여론으로서 일어나지 않으면 박정희가 성공한 이 근대화 혁명은 여기서 꼭지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쇠퇴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는 10대 인물 중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여론조사를 하면 세종대왕을 능가해가지고 민족사 최고 인물로 요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동상 하나 없어요. 우리 화폐, 우리 5 종류의 지폐를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은 전부 조선조 사람입니다. 이후고, 신사임당, 이퇴계, 세종대왕 이순신. 이 돈만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이에요, 조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화폐에는 그 공화국을 만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 이런 점에서도 세계 유일한 국가죠.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그 나라 돈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상평통보가 아니잖아요. 상평통보가 아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동상 이 광화문 광장에 있어야지 왜 그게 또 세종대왕이 왜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거기는 대한민국의 공간이지. 이런 걸 하나하나 꼽으면은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있구나. 차라리 60대, 70대 우리가 가난할 때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 이런 시절이 더 건강했지 않느냐. 정신의 문제. 칼라일이 이야기했던 대로 인간은 역경에 대해서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이 위기에서 오늘 박정희를 말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국민학교에서 크게 심판에 파면된다 써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 CEO의 국정 운영, 국정의 대통령을 말한다고 한마디로 보면은 CEO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입니다. 조사로서, 군인으로서, 행정가로서, 또 마지막 행정가로서 박정희 대통령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하나 듣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정주영 씨가 자주 썼다는 말이 어딨죠? 당신 해봤어? 그 현재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한 말이 내가 언제 당신 승진시킨 적 있어?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승진했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도박자 선생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2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에 마이크를 네, 먼저 우리나라는 대통령 보기 지지리도 없다고 먼저 서두를 말하고 싶습니다. 예, 조갑재 선생님이 그 박정희 정권 때 기자이실 때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무슨 감옥이냐면 민주화 운동에서 유신 정권, 유신 철폐 타도하면서 기독 실업인 기독 학생의 대표로서 제가 1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익이냐 자익이냐 우파냐 좌파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군부독재 때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혁명가 또 조국 근대화 생활운동 민족중 그리고 조갑재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은 혁명가가 아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좋으신 말씀도 하시고 업적도 말씀하시고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근대화 조국에서 틀을 마련하신 분이지요. 하지만 그 혁명가로서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더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젊은 피를 조갑재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제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서울대, 연대고대, 이대 전부 다 그 유신철폐 또 근로기준법 그런 것을 외치다가 간 학생들이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그 못다 핀 그 꽃송이들을 조갑재 선생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젊은 학생들의 피가 또 모여져서 민주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거를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라면서 제가 감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시면 네. 정말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2부 스테이를 생각하시느냐고 혹시 한 분 있으면 마음속에 주저하지 마시고 체육대학의 기사로 신청해 주세요. 그림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대화라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했습니다. 산업화의 주역은 이승만, 박정희죠. 전두환, 노태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 계보가. 민주화는 뭐냐?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요구한 사람과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요구한 분들은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고 학생, 종교인,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세력. 그분들이 4.19 혁명의 주역이고 1987년 6월 사태의 주역입니다. 또 광주 사태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역할은 높게 평가돼야 되죠. 박정희 근대화만 있어가지고는 그게 안 돼. 우리가 민주화가 이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바퀴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지만은 박정희만큼은 아니지만은 민주화